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투표하셨나요? 6월 3일 오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짧은 하루지만 이 하루가 만들어낼 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영화 한 편을 통해 투표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12년의 밤이라는 영화인데요. 우루과이의 군부 독재 시절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갇혀 고통받았던 3명의 정치범, 그 중에서도 훗날 우루과이 대통령이 된 호세 무이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옥상달빛 행복의 나라로 먼저 듣고 오시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옥상달빛의 행복의 나라로를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의 원곡자는 한대수죠. 1974년 한대수의 정규 1집에 수록되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양희은을 비롯한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고요. 오늘은 옥상달빛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호세 무이카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도 외곽의 작은 농가에서 살며 낡은 폭스바겐 비트를 직접 운전하고 출퇴근하는 등 극도로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월급의 약 90%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호세 무이카는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서 검소함과 소박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공동체의 가치를 설파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와 영화에서 호세 무이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12년의 밤을 소개하며 투표의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첫 코너 들어갑니다. 유미라 선생님이 전하시는 직업의 세계, 세상의 모든 직업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의 유미라입니다. 지난주 AI 생성 이미지 열풍 현상에 동참하면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과 관련해서는 변리사가 생각났습니다. 변리사 조금 생소하신가요? 변호사는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에 많이 거론되지만 변리사는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리사 영어로 보니 페이턴트 어토니, 특허 변호사쯤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한자는 변호사의 변은 말 잘할 변이지만 변리사의 변은 분별할 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이나 직무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변호사는 매년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2,000여 명이 배출되지만 변리사는 매년 특허청에서 관할하는 1, 2차 시험을 통해 200명이 선발됩니다. 그 수에서도 차이가 나네요.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와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과 같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지식재산권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변리사라고 생각합니다. 변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나 기술, 창작물 등을 지식재산으로 만들어주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돕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흔히 말하는 특허와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법이나 절차를 몰라 특허를 받지 못한다면 애써 개발한 기술이나 IP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또는 상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신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베껴 싼 가격에 시장에 유통시킨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금전적인 보상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초코파이 아시죠, 여러분? 국민 과자로 K푸드의 위상을 높인 초코파이는 언제부터인가 초코파이 글자 옆에 한자로 뜻정자가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코파이라는 보통 명사는 상표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기업들이 초코파이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초코파이 정으로 상표 등록 후 고유 상표와 함께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라는 감성 마케팅으로 오히려 해외 판매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해외에서는 초코파이 상표 등록을 마쳐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조력하는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특허청에 등록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그 제출 서류 및 문서화 작업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대학 졸업 후 로스쿨을 진학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만큼 그 기회비용이 상당하지만 그에 비하면 변리사는 20세 이상이면 학력 불문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면 특허사무소 개업을 할 수도 있고요. 특허법인에 입사할 수도, 특허청의 6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요, 특허청이 서울 역삼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강남 주변에 대형 특허법인이 몰려 있고 현 특허청에 있는 대전 정부청사 근처에도 개인 특허사무소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출원자나 기업 및 연구소도 많아서 서울은 물론 대전에도 변리사의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출원, 해외 권리 보호와 같이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률 지식과 공학적인 전문 지식 외에 외국어, 특히 영어 능력자라면 활동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성공 보수 또한 늘어나겠죠. 기업의 첨단 기술을 가장 먼저 접하는 외부인으로 또는 개개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매우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지적 재산권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부지런히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곡이죠. CF 배경음악으로 너무나 익숙한 곡, 다니엘 비달의 피노키오 듣고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 오늘은 변리사를 소개하셨네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 및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소식 알아볼까요? 차원 기자 연결합니다. 교육 소식. 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 기자 차원입니다.
네, 또 우리 곁에 좀 불행한 소식이 또 하나 왔어요. 제주도에 선생님 한 분이 또 숨진 그런 일이 생겼네요. 그러게요. 이 채널, 이 코너 명과 맞지 않는 소식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꾸 전해드리게 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녹음일 기준으로 지난주 목요일이죠. 22일 날 이제 그 제주도 한 중학교에서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40대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교육계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두 가지 기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요 기사하고 더구나 요즘 이제 대선 기간이니까 대선 후보들의 반응도 조금 언급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 전해 주실까요? 먼저 교사 2명 중 1명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당했다라는 기사고요. 조선봉 기자의 5월 2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그 교사노조가 학교 민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정리한 기사고요. 그래서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관리자 그리고 교육청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요지를 담고 있는 보도자료였고 기사입니다. 사실 교사 개인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막 악성 민원들을 넣었다는 또 괴롭힘이죠.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괴롭힘이 있었다는 거고 23년에 이제 서희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교육언론창에 처음 이제 합류해서 창간 멤버로 합류해서 그 기사를 썼던 게 이 서희초 관련된 집회 기사였는데 저희 교육언론장 창간할 때 이 사건이 딱 터졌어서 그때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교육부랑 교육청에서 그 대책들을 뭐 마련도 했고 지역 교보위 학교 민원대응팀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죠. 뭐 엉뚱하게 학생인권조례 때리고 하기도 했지만 뭐 이런 식의 제도도 도입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이번에 설문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그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교사가 24.14%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98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61.18% 그러니까 과반이죠. 반이 넘는 2,489명의 교사는 그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민원 대응팀 구성과 안내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실질적인 대응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66% 높게 3명 중 2명이 이거 이름 제도로 도입을 하긴 했으나 현장에서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판단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그 민원 처리 방법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67%가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관리자 교육청 중심의 그 기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민원 창구가 일반화되지 않아서 교사에게 무분별하게 민원이 온다 응답한 인원도 65%, 민원 대응팀이 처리하지 않고 교사에게 민원 처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가 6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사노조 설명을 보면 여러 차례 민원 대응 체계를 개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민원 대응에 책임이 집중되고 있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은 이 피해가 학생 뭐 보호자 전체에게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대선 후보들이 또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는 윤근혁 기자가 27일 날 오늘 쓴 기사가 있고요. 이재명 교사 등불 꺼지면 교실 못 지켜 권영국 산 말라가라는 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6일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생님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는 글로 이 사건에 관한 글을 적은 것인데요. 그래서 서희천 선생님 비극 이후에 2년이 지났지만 변화는 더디다.
참담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모두 함께 길을 찾아보자. 그 다음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글을 올려서, 그 교사의 인권과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은 전혀 줄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 고 안타까워했고요. 여러 제도 보완이 있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 부족 등으로 잘 작동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회를 이렇게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그다음 권영국 두 후보 얘기는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언급을 안 하신 건가 보죠? 네, 다른 분들은 뭐 아직 올라온 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교단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좀 없는 사회, 안전한 사회,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곡은 어떻게 되나요? 선곡은 이제 내일이죠. 6월 4일 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는데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레미제라블 뮤지컬의 넘버 중에 하나의 원데이 머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bonjour.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학교입니다. 오늘은 윤예섭, 조윤성 학생이 꾸미는 벨푸어 선언과 구텐베르크 인쇄기에 대한 설명이네요. 구텐베르크는 들어봤는데 벨푸어 선언은 무엇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는 다문화학교입니다. 저희는 오늘의 진행자 조윤성, 윤예섭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벨푸어 선언과 구텐베르크 인쇄기입니다. 몇 달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최근에는 이란까지도 개입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중동 지역의 끝없는 전쟁의 원인이 바로 벨푸어 선언입니다. 벨푸어 선언이란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가 발표한 외교 선언입니다. 이 선언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원전 15세기경의 유대인이 이후 637년 아랍인을 식민 통치했던 오스만 제국이 차지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1차, 2차 유대전쟁을 거치며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후 19세기, 유대인들은 국가 건설을 위해 성서에 등장하는 약속의 땅인 시온산, 즉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진행자님, 혹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진 역사적 사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제1차 세계대전인가요? 맞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 대치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전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두 가지의 선언을 합니다. 먼저 1915년 아랍인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며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맥마흔 후세인 각서, 즉 맥마흔 선언을 합니다. 이후 1917년 유대인의 자본을 빌리기 위해 시오니즘을 지지하며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국가 건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팔레스타인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쟁의 불씨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영국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니 괜히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영국을 지우면 대부분 맞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요. 두 번째 전해드릴 이야기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 이야기입니다. 한국사에서 고려의 직지신치유제를 배울 때 구텐베르크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곤 하죠. 오늘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데요. 과거에는 성서 1질에 집 10채의 가격이었는데 구텐베르크의 성서가 등장하면서 일반 서민들도 구입할 정도가 되었고 더 이상 성직자들의 거짓에 휘둘리던 농민들이 인쇄술로 대량 배포된 성경을 들고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책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무척이나 비쌌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책은 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피지에 글과 그림을 넣고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표지를 금, 은과 보석으로 장식했기에 귀족들의 사치품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세기 중반 흑사병의 창궐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하고 이것이 물자의 풍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종이의 공급도 풍부해지고 종이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각지에서 대학이 세워지면서 필사본 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는데 이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중국에서는 목판 인쇄가 있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다기보다는 한층 발전, 혁신시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럼 혁명가 구텐베르크는 이후 위대한 발명가로서 탄탄대로를 걸었나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동업자의 배신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동업자가 구텐베르크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을 걸었고 이에 패소해서 인쇄 사업을 그에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상 최초의 판권지에는 제작자인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동업자였던 푸스트의 이름만이 실렸고 구텐베르크는 세간에서 잊혀진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뒤흔든 발명가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인 것 같아요.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2개월 만에 책 한 권이 필사되던 반면에 발명 이후에는 일주일 만에 책 500권이 인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매우 크죠. 1450년부터 1500년까지 반세기 동안 유럽 각국에서는 2천만 권에 달하는 인쇄본이 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대폭발이 일어난 셈인 것이죠. 책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류의 문자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창작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16세기 르네상스, 17세기 과학혁명,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등의 혁신은 인쇄술이 대중의 지식 수준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일어났고 오늘날까지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할 만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얽힌 역사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잘못된 조약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 간의 조약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대단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상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그런 구텐베르크의 생애가 마냥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정말 아쉽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방송 다문화 학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영화 12년의 밤은 우루과이 군부 독재 시절 12년간 감옥에 갇혔던 3명의 정치범, 특히 호세 무이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과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전개되기에 배경음악이 특히 중요하죠. 주로 인물의 심리 상태와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음악 감독은 페데리코 주시드. 영화 초반부에 주인공들이 독방에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심지어 감시병에게도 존재를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다가 벽을 두드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반대편에서 누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라 노체 데도세 아뇨스 12년의 밤 OST 보내드립니다. 벽을 두드리고 반대편에서 또 누군가 두드리고 그래서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화는 주인공들이 겪는 극한의 고립과 심리적 고통을 생생하게 그리는데 특히 페페가 오랜 독방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 혼돈을 겪고 거의 미치기 직전의 상태에 놓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면회를 옵니다. 면회는 짧고 제한적이며 간수들의 감시와 통제 아래 이루어졌지만 이 만남은 페페에게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겪는 고통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나약해진 아들에게 강한 의지와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것을 넘어 저항하라, 저항해야만 저놈들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강렬한 말을 건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정신과 의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살아야만 해요. 이 말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페페의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죽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OST 꼬모 아블라로 꼰 라파레드 벽과 대화하는 방법 보내드립니다. 이 영화는 거의 대부분이 감옥 안에서의 장면만 나와요. 자칫 지루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엄청난 몰입감을 줍니다. 감옥에 갇힌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자들의 이야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죠. 이송 도중 소변을 해결하다가 잠시 복면을 벗은 채 햇살을 바라보는 장면에는 울컥해집니다. 무이카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남았으며 우루과이 40대 대통령을 역임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실 OST는 실비아 페레스 크루즈 목소리입니다. The Sounds of Silence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 도서관 12년의 밤이라는 영화를 보았으니 거기에 어울리는 도서는 뭐가 있을까요?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소개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뛰어난 사회학자이자 지식인이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잘못된 사건에 휘말려 무려 20년 2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지내셨어요. 이 책은 그 20년 동안 선생님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엮은 것입니다. 선생님은 감옥이라는 극한의 공간을 오히려 생각의 학교로 삼으셨죠. 매일매일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죠. 예를 들어 차가운 벽에 드리운 햇빛, 간수들의 행동, 심지어 감방 동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서 신영복 선생님은 우리 사회와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숲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로 이루어지지만 숲 전체를 봐야 진짜 숲을 알 수 있다는 비유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넓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선생님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역설적으로 자유를 얻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육체는 갇혔지만 정신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홀홀 날아다니며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요즘 마음이 답답하거나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거예요.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Why Worry? 아트 가펑클이 불렀습니다. 이 곡은 힘든 세상 속에서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비로소 새벽이 오는 것처럼 12년의 밤을 견뎌낸 호세 무이카, 20년 20일을 감옥에서 보낸 신용복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 표의 소중함과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투표소로 향해 주십시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나 근거 없는 비방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과거의 행적을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후보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며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The Turtles, Happy Together.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덕연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